오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또 모처럼 재밌는 책, 진짜 와 하는 소리가 나오는 책이 하나 있어서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었던 책은, 제목은 에이 뭐 진부한 책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입니다. 이번에 이 책을 도전할 때는 좀 마음을 굳건히 먹었습니다. 책 두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흥미진진하게 그냥 팍팍 넘기면서 읽었던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을 제가 왜 강추드리고 또 재밌고 또 흥미진진하게 이 두꺼운 책을 그렇게 독파할 수 있었을까, 이걸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 투자에 관심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 입문서들 중에 상당 부분은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를 했대더라, 찰리 먼거, 또 그 밖에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투자 기법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제3자가 분석하거나 해제한 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외부 사람이 우리의 속마음이나 실제 상황을 그렇게 뼛속 깊이 압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실제 이런 투자와 관련된 대가들의 서적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책은 바로 그런 기존의 책들의 한계점을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는 서적이 바로 이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책은 워렌 버핏을 따로 분석하거나 찰리 먼거를 따로 분석한 어떤 저자인 알렉스 모리스라는 사람이 외부의 시점에서 또 한 번에 분석한 원 오브 댐 책을 낸 것이 아니라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해왔던 버크셔 해서웨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수많은 주주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대답했던 실제 육성을 해제해서 분석해 놓은 책이다.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저는 뭐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투자를 통해서 기록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은 솔직히 아닙니다. 이 원래 사람이라는 게 다 자신의 기질이 있잖아요. 굳이 뭐 제가 감히 동네 경제학자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저에게 누구처럼 되길 희망하십니까? 라고 하면 워렌 버핏인가요? 찰리 먼거인가요? 라고 하면 저는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워렌 버핏에게 큰 영감을 줬던 벤자민 그레이엄, 이런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학자나 교육자가 되는 게 저는 더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뭔가 빈틈이 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서 이걸 선택했고, 또 왜 이 시점에서 매도를 했는지, 그리고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는 왜 이런 식으로 구축했는지, 뭔가 직접 듣고 싶고 직접 알고 싶었던 맥락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책은 이 두 사람들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궁금증이 있었던 주주들에게 하나하나 전부 대답을 해줬던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즉 31년 동안 주주총회에서 즐겨 나왔던 질문 패턴들을 분석해 봤더니 한 1700여 개의 질문들이 나왔었고요. 그 중에 지난 한 5년 동안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질문이 한 500개가 추려집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의 대가와 직접 마주한, 주주총회에서 마주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질문했었을 때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라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특히 저는 주주총회에서의 답변이라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의 진실성, 이 두 사람의 성실한 답변, 이것들을 가장 높이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가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10년을 보유할 생각이 없는 주식은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런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와 동업을 하는 거다, 이런 철학을 우리한테 전파해 주신 분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 그 주주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에서 허튼 소리를 할까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와 주주총회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 이사진들이, 담당자들이 앞으로 우리 기업은 이렇게 거듭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각종 미사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찌라시와 같은 그런 홍보성, 담론만 나누는 곳이 우리나라 주총회 현장입니다. 어떨 때는 주총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소통이 되고 진솔한 대화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 주식 문화가 그렇지 않죠. 주총에서 허튼 소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주총회 보고 자료에서 뭔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집단 소송당합니다. 바로 그 31년 동안의 주주와의 대담, 그것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기록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는지 그 판단의 근거들을 여기에 전부 다 담아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버핏만 따로, 멍거만 따로 분석한 책이 아니라 버핏과 멍거를 같이 넣어놨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양한 투자 서적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스캘퍼처럼 데일리로 차트를 보면서 투자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서적도 있습니다. 저는 뭐 스캘퍼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양한 무기를, 다양한 무술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의 무술에서 초절정 고수가 되는 게 훨씬 무림을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극권도 좀 배우고 영춘권도 좀 배우고 태권도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겠어요. 그런데 영춘권의 초절정 고수다, 태권도의 초절정 고수다 했을 땐 적어도 그 문파에서는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버핏의 한 3분의 1의 수익만, 멍거의 한 3분의 1의 수익만 거둬도 아마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가치 투자, 이 두 사람들이 지향했던 이 가치 투자만 우리가 온전히 배워도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수님, 저도 그래서 이런 책들 많이 읽어봤는데 몰랐다니까요. 제대로 안 되던데요. 자, 그 부분의 단점을 이 책에 또 보완한 게 하나 있는데요. 버핏과 멍거는 아마 따로 있었으면 그 놀라운 수익을 거두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는 상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나름의 엄청난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두 주체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워렌 버핏이 담당했던 역할은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역할,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시대적 흐름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회사들이 어디 숨어져 있는지를 발굴하는 그런 역할들을 워렌 버핏이 했습니다. 그럼 찰리 멍거는 뭘 했느냐? 바로 버핏이 설정했던 방향타, 그 방향타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게 찰리 멍거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가치 투자라는 똑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향점 아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특기가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낸 겁니다. 사실 그런데 투자에서 우리가 놀라운 폭발력을 내려면요, 투자라는 거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게,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따라서 방향만 맞췄다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매수 대상 기업, 정확한 매수 타이밍, 정확한 매도 타이밍, 그리고 그 테마만 가지고 그 테마에만 몸을 실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뭔가 시장은 항상 돌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배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할 때 큰 배분의 포트폴리오의 흐름, 그리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는 버핏이 담당하지만 멍거는 그거를 아주 날이 퍼렇게 서러 있는 정교하게끔 만드는 걸 멍거가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주총장에서 그 주주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했고 먼 거는 이렇게 했다. 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고 먼 거는 이렇게 분석했다. 이거를 같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그때요 먼 거랑 저랑요 그 회사를 발굴한 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먼 거한테 찾아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책은 진짜 두 사람의 녹취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버핏 먼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구의 말인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먼 거가 그래서 버핏이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방향성을 맞췄고 내가 진단한 회사가 결국 맞았는데 뭔가 놓쳤기 때문에 정작 나는 수익은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혼자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의 잘못된 방향성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해주고 논리적으로 그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검증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들은 그런 작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바로 먼 거가 그 반박을 통해서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하는 방법들의 그 역할들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었던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일 잘 활용하는 방법 하나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한 분이 분명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포트를 바꿨다 하면 이 사람들의 포트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오픈이 되잖아요. 물론 미국 내에 투자한 것들만 오픈을 합니다. 물론 선물 옵션 시장도 빼지만요. 사실 저도 선물 옵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미국 내 포트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바꿨는지 그런 것들은 저도 분기별로 리포트를 받아봅니다. 그런데 궁금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순간 왜 그 투자를 했는지 나중에 저도 뭔가 한번 복기를 해보고 싶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 31년간의 이 자료를 우리가 복귀할 근거들이 생겼잖아요. 저는 주총장에 가진 않았지만 여기 그 가장 중요한 대목들을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연도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총회 때 대답한 것인지 아니면 2022년 총회 때 대답한 것인지 다 나오는데 그때 어떤 회사를 내가 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됐는지들이 써 있어요. 그럼 이 책을 볼 때 당연히 책만 볼 게 아니라 뭘 같이 봐야 되죠? 그 회사의 주식 차트,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재무제표들, 그걸 같이 들여다봐야겠죠.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결국 실행이고요.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기업을 찾아서 내가 그 순간 들어갈지 말지를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저해버리면 또 타이밍을 놓치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실전 내공을 익히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분들이 그때 정확한 그 순간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육성이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차트와 재무제표 보는 게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인터넷에 창을 틔우세요. 그리고 그때 왜 시즈 캔디를 이렇게 바라봤구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같이 보시면 내용이 실제 조금이라도 투자해 보신 분들이라면 훨씬 풍성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볼 때는요, 책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방바닥에 누워서 보거나 앉아서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 또는 노트북 펴놓고 그리고 딱 봤을 때 그 회사의 그 시점의 주가 차트 펴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같은 것도 확인해 보면서 요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셨구나.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니까 워렌 버핏의 어떤 판단의 근거들이 좀 더 저한테는 확연히 와닿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워렌 버핏과 관련된 책들, 먼과 관련된 책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그 순간의 차트와 아니면 재무제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보여주는 책들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버핏의 발언이라든가 지향점 이런 것들을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실제 투자의 근거들을 같이 보면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책이 이렇게 두꺼우면요. 사실 한 챕터 한 챕터가 책 한 권 읽는 듯한 묵직한 느낌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책은요, 어떻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냐면요. 1부는 가치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가치 투자와 관련된 이 챕터 안에 그 중분류로 세부 분류가 한 30개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한 몇 페이지? 한 5에서 페이지? 짧으면 한 2-3페이지. 이렇게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소주제가 굉장히 브리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부담감이 없는 장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챕터들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1부가 가치 투자고요. 그 다음에 2부가 내재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고, 3부가 자본 배분, 4부가 기업 경영, 그리고 저 뒷부분을 가면요, 또 뭐가 있냐면 7부가 회계, 8부가 능력 범위, 그리고 10부가 경제 환경과 투자입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 해드리려는지 감 오십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 방식으로 회사를 분석하고 그리고 회사를 발굴해서 투자 매도 이런 타이밍을 보는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투자의 과정인데요. 그때 내가 취약했던 부분들이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 저는요, 종잣돈이 작아서 그런지 자산 배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봐도 되는 거죠? 자산 배분부터 살펴보셔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워렌 버핏은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CEO의 기질, 그 회사의 CEO가 어떤 사람인지를 중요시 여긴다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하신다면 여기 기업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또 살펴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경영 환경과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러면 10부에 있었던 그 부분부터 읽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책은 투자를 하는데, 가치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야 될 여러 팩터들, 요소들을 정말 쭉 빠짐없이, 왜냐하면 주주총회에서는 버크셔 해서에 투자하고 또 사실 버크셔 해서의 주주총회는 누가 또 갑니까? 세계적인 전문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 이 두 사람 한번 보려고 정말 성지순례처럼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그 주주총회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의 스펙트럼도 빠짐이 없고요. 그 정교함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질문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 책의 저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00개의 질문을 500개로 추르고,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들, 또 결정적인 변화의 질문들,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하나하나 다 엮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라는 방법을 내가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높은 수익률을 한번 걷어보겠다라고 욕심내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챙겨봐야 될 서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이 워낙 방대해서요,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예전에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어떠한 순간에 궁금했던 대목들이 저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빈틈을 메꿔줬던 대목들 몇 가지 제가 의미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워렌 버핏 형님을 직접 만났다면 이걸 꼭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닷컴 버블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인류 역사상 가장 초고도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은 당연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잘 모르는 이 기술주 이런 것들 점처럼 투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대체 인터넷이라는 이 엄청난 시대적 흐름이 생길 걸 뻔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단에서 초기에는 그런 빅테크 기업의 뭉칫돈을, 종잣돈을 넣지 않았는지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요. 이 책에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버크셔 해서웨이 총회 때의 질문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먼거가 먼저 물어봅니다. 인터넷이 경쟁을 부추겨 미국 기업을 더 힘들게 만들까요?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기업의 자본이익률은 낮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먼거는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버핏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분명 멋진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에겐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어요. 인터넷은 미국의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보다는 약화시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기업의 효율성은 분명히 높아지지만 수익성엔 도움이 되지 않고 효율성만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왜 그 당시 이 인터넷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주저했는지,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효율성,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의 효율성 자체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돈을 버는 거는 효율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그 효율성으로 배가 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했었을 때 이 효율성은 경쟁만 치열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어디에 이런 상품이 있었어? 야, 이 상품이 더 싸다며? 2억 만리 해외에 이런 상품이 있었어? 야, 이게 더 좋겠더라.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더 쉽게 득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고, 가격이 더 싼 게 어디 있는지를 알게 만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를 했다라는 그 대목들을, 문맥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책의 내용에서는 더 자세히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 AI 분명 똑같은 흐름이 있을 겁니다. 효율성은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반드시 이 효율성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사실 인터넷이라는 그 큰 시대적 흐름에 초반에는 외면하고 어떻게 보면 배제했다 할 정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졌던 이 두 사람은 이런 판단을 가지고 모르는 분야는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아직까지 세계 최고의 투자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2차전지 테마주 있었을 때, 메타버스 테마주 있었을 때, 또 요즘은 AI 테마주 있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기술들 여기저기 유튜브 학습하고 책 읽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투자해도 성과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 책에 써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문맥까지도 다시 투자자로서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에 대한 부분도 궁금했던 게 참 많았습니다. 사실 라이징 스타로 급 성장하는 회사들 대부분 그 CEO의 역량들, 그 CEO가 또 진정성 있게 어떤 회사의 경영에 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경영진은 어떤 판단을 가지고 경영진을 바라보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이 책에 또 경영진 평가에 대해서 1994년도 주총에서 사람들이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버핏은 자기가 경영진을 판단하는 기준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을 운영하는 능력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영자인지 그걸 본다라고 하셨어요. 아마 기업인들 중에서 나도 글로벌 탑티어의 기업을 만들고 싶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을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 없는 기업인들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리수를 둬서 무리한 확장, 또 무리한 M&A로 역사의 뒤안길에 있거나 큰 주주들에게 낭패를 봤던 기업인들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이 상장하고 났더니 갑자기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대거 팔고 경영활동은 등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CEO로 어깨에 뽕만 들어가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버핏은 저 사람이 과연 오판을 할 사람인지 잘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는 그 기업의 캐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소유주를 대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 소유주라는 건 당연히 여기서 주주도 포함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기업인이 이 기업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주들, 동업자들의 이익을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버핏이 경영진을 판단하는 중요한 어떤 덕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이 94년도 주총에서 본인이 경영진이 그 회사에 주어진 자원과 기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봅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세가 어떤지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뭘로 판단하는지가 궁금했어요. 자, 그런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다 보니까 그거를 이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96년도 총회 연차 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은 월가의 보고서들 잘 안 본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투자자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전문적인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시황에 대한 자기 분석을 말하는 그런 보고서들 본인은 안 본답니다. 그러면 뭘 더 중요시 여기느냐? 재무제표는 우리도 보잖아요. 물론 이 책의 뒷부분엔 또 재무제표를 잘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그 재무제표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회사의 연차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CEO가 어느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고 어떤 행보를 걸어가고 있으며 그 회사의 철학은 무엇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 연차 보고서가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음을 워렌 버핏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아무리 버핏이라 하더라도 그 많은 CEO들을 직접 다 만나보고 직접 다 뭐랄까요? 깊이감 있게 인터뷰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힌트들을 어디서 얻고 있었구나라는 걸 확연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몇십 년 동안 기록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루틴 아닌 루틴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숨은 보물찾기처럼 막 정글을 헤매면서 보석을 줍고 금광을 찾는다? 그게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황혼의 90세 가까운 시절까지 기록적인 투자를 매년 해오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기업을 발굴하는 여러 루틴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루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주총에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투자 고수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이 당연히 궁금했을 거니까요. 그때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답변을 했지만 그 주총장을 31년 동안 만약에 꾸준히 같이 나갔던 사람들이라면 그 퍼즐들을 조합할 수 있는 힌트들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워렌 버핏 책들 저도 한 10권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지 않았던 영문으로 돼 있던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 이런 영문 책들도 대거 사서 읽어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들 그리고 빈틈들을 메꿨던 정말 웃으면서 통쾌한 웃음과 함께 읽었던 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투자에 전열을 가다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추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 발굴하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